노르웨이 오슬로 영하 25도, 68세 할머니가 새벽에 실내화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충격 현장입니다. 30년간 관절염으로 두 겹 실내화를 신어도 차가워 떨던 은퇴교사. 잉에보르그, 그녀가 맨발로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경악했고 며느리는 패닉 상태입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니야, 난 정상이야. 이 바닥 좀 밟아봐. 3년 전 한국에서 시집 온 며느리를 냉대하던 시어머니가 그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매일 아침 관절염으로 먹던 진통제 2알, 오늘은 먹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낀 따뜻한 바닥, 노르웨이에서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이웃 7가구가 한국 며느리 집 앞에 줄을 섰고 노르웨이 배관 기술자가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잉에보르그입니다. 68세,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오슬로 영하 25도 아침, 저는 오늘도 침대 옆 약통을 열었습니다. 진통제 2알, 이게 없으면 화장실조차 갈 수 없습니다. 30년 전 관절염 진단을 받은 후 이 약은 제 아침 루틴이 되었죠. 약을 삼키고 10분을 기다립니다. 그래야 관절이 조금 풀려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침대 옆에는 실내화 2켤레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얇은 털 실내화, 그 위에 신을 두꺼운 패딩 슬리퍼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걸 보면 웃습니다. 하지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2겹을 신어도 바닥이 차갑거든요. 제 아파트는 전형적인 노르웨이 난방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벽에 붙은 전기 라디에이터가 방을 데우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바로 앞은 뜨겁지만 방 중앙은 미지근하고 바닥은 얼음장입니다. 열은 위로만 올라가고 바닥으로는 전혀 내려가지 않거든요. 매일 아침 거실 온도계는 22도를 가리킵니다. 공기는 따뜻해 보이지만 바닥 온도는 15도도 안 됩니다. 이 온도 차이가 관절염 환자에게는 고문입니다. 거실로 나가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관절이 욱신거립니다. 차가운 바닥이 발을 통해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냉기가 전달됩니다. 의사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노르웨이 겨울에 어떻게 따뜻하게 지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0년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겨울마다 병원을 찾았고 진통제 용량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친구들도 비슷합니다. 노르웨이에 사는 노인들은 대부분 관절염을 앓고 있고 겨울은 그저 견뎌야 하는 계절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르웨이 겨울은 원래 이렇다고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으니까요. 추운 바닥, 시린 발, 아픈 관절. 이게 노르웨이 사람들이 치러야 할 대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국에서 온 며느리가 이 모든 걸 바꿔놓기 전까지는 말이죠. 3년 전 가을, 제 아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이름은 지은, 서울에서 온 29세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가냘픈 체구에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노르웨이 겨울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가혹하죠. 지은이 오슬로에 도착한 건 11월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죠. 그녀는 제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던 거죠. 저는 그녀에게 실내화를 건넸습니다. 두꺼운 겨울용 슬리퍼였어요. 12월이 되자 오슬로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은은 거실에 앉아 있다가도 자주 자리를 옮겼습니다. 라디에이터 근처로 가까이 가려는 거였죠.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한국에서는 바닥이 따뜻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왔거든요. 지은은 한국의 온돌 문화를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긴 노르웨이야, 적응해야지.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겨울 내내 지은은 집에서도 두꺼운 양말을 신고 다녔습니다. 가끔 부엌에서 요리할 때는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약하네. 노르웨이 며느리감이 아니야. 1월 어느 날 지은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랐죠. 제 아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겨울에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도 매년 걸리는걸요. 하지만 지은의 회복은 더뎠습니다. 2주가 지나도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충분한 휴식과 따뜻한 환경을 권했지만 우리 집은 따뜻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지은에게는 말이죠.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지은은 5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죠. 노르웨이에서 살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은이 약한 게 아니라 우리 집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였으니까요. 1년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죠. 지은은 출산 후 한 달간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산후조리를 한국에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르웨이 병원 시스템이 훌륭한데 왜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아들이 원한다기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11월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오슬로는 이미 영하 20도였고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었죠. 지은은 아기를 안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후조리원 바닥이 따뜻했다며 아기가 바닥 온도에 민감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제 아들도 이 집에서 자랐고 건강하게 컸으니까요. 아기 방 온도를 22도로 맞춰줬고 두꺼운 담요와 수면 조끼도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첫날 밤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아기가 계속 울었습니다. 지은은 밤새 아기를 안고 라디에이터 앞에 서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아기가 너무 추워하는 것 같아요. 난방을 좀 더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온도계를 가리켰습니다. 22도였습니다. 이미 적정 온도라고 이 이상 올리면 건조해서 아기 피부에 안 좋다고 설명했죠.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복도에서 보일러 작동 소리가 들렸거든요. 거실로 나가보니 온도 조절기가 25도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몰래 올린 겁니다. 저는 다시 22도로 내렸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밤 반복됐습니다. 지은이 올리면 제가 내리고 제가 내리면 지은이 다시 올렸죠.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온도 조절기 앞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아기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라고 했지만 저는 과잉 난방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렇게 키웠어요. 옷을 더 입히면 됩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지은과 제 아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지은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한국 갈까? 엄마가 이해를 안 해. 아기가 이렇게 추운 곳에서 크면 안 돼.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30년간 이렇게 살아온 제가 틀렸다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2년차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죠. 한국어였지만 목소리 톤만으로도 심각한 대화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나 못 견디겠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자꾸 아프고 시어머니는 이해를 안 해줘. 한국 집은 따뜻했잖아. 여기는 바닥이 너무 차가워.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은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후 지은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 싸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복도를 지나가는 척하며 방문 틈으로 훔쳐봤습니다. 지은이 큰 캐리어에 아기 옷을 차곡차곡 넣고 있었습니다. 겨울옷만 골라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계절 옷을 모두 꺼내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여행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떠나려는 건가? 손주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건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고집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단호한 표정이었죠. 시어머니, 제가 한국에서 뭔가 가져오고 싶어요. 돈은 제가 낼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뭘 가져온다고 노르웨이 추위가 해결돼?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국 온돌 보일러요.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집 크기면 설치 가능해요. 한국 기술자도 제가 부를게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노르웨이에 멀쩡한 전기 난방 시스템이 있는데 한국에서 뭔가를 들여온다고요? 게다가 바닥을 뜯어야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간절함과 동시에 결연함이 보였죠. 이게 마지막 시도라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거부하면 그녀는 정말 떠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해봐. 하지만 실패하면 책임은 내가 져야 해. 집 망가뜨리면 어떻게 할 건데?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주 안에 포기하겠지. 한국 기술이 노르웨이에서 통할 리 없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제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 방식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제 인생 30년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으니까요. 2주 후 한국에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상자 3개가 현관 앞에 놓였고 지은은 들뜬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콘덴싱 보일러라고 적힌 기계가 나왔죠.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저 작은 게 집 전체를 데운다고요?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이웃 몇 명도 구경하러 나왔어요. 노르웨이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으니까요. 한 이웃이 물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온돌 보일러예요.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이웃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바닥을 데운다고? 전기 라디에이터도 충분히 따뜻한데 왜 바닥을 데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돈 낭비죠. 다음 날 한국에서 배관 기술자 2명이 도착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었는데 노르웨이 추위에 적응이 안 된 듯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지은이 그들을 안내하며 집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기술자들이 바닥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노르웨이 건물은 한국과 다릅니다. 콘크리트 두께도 다르고 단열재도 달라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지켜봤습니다. 지은이 기술자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실패해야 정신을 차릴 거야. 기술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한국에서는 이 기술이 600년 됐어요. 믿어주세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600년. 그럼 노르웨이는 1000년 역사인데 왜 우리는 안 하고 있을까요? 기술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죠. 그날 오후, 이웃 할머니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도 관절염 환자였어요. 지은 씨, 저 바닥 난방 정말 따뜻해요? 저도 관절이 안 좋아서요. 지은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모든 집이 이래요. 할머니 관절에도 좋을 거예요. 이웃 할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잉에보르그, 당신 운이 좋네요. 며느리가 효자예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운이 좋다고요? 아직 작동도 안 해봤는데요. 저녁이 되자 기술자들이 작업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바닥 배관 작업에 들어간다고 했죠. 최소 3일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3일 후면 이 소동도 끝나겠지. 실패하면 지은도 포기할 거야. 그럼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설치 첫날, 집안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거실 바닥 일부를 뜯어냈고 그 아래로 배관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아침부터 그들을 도왔죠. 공구를 건네주고 물을 따라주고 설계도를 함께 보며 확인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책장은 한 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그들의 작업을 훔쳐봤거든요. 배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보일러 본체는 부엌 한쪽 벽에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이 제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점심 드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 안 고파. 사실 배는 고팠지만 함께 먹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 한국 기술자 한 명이 땀을 닦으며 지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환해졌죠. 거실 배관이 절반쯤 완료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지은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했죠. 빨리 끝내봤자 소용없어. 작동 안 할 텐데.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자들은 새벽부터 작업을 시작했고 지은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기는 제 아들이 돌봤죠. 저는 여전히 거실 한쪽에 앉아 지켜만 봤습니다. 점심때 지은이 김밥을 만들어 왔습니다. 기술자들과 제 아들에게 나눠주더니 제게도 접시를 내밀었어요. 시어머니도 드세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먹을게. 지은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지만 곧 다시 웃으며 작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셋째 날 저녁, 드디어 모든 배관 작업이 끝났습니다. 기술자들이 바닥을 다시 덮고 보일러 본체와 배관을 연결했습니다. 지은이 온도 조절기를 벽에 설치하는 걸 도왔죠. 기술자 한 명이 지은에게 설명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운전하면 됩니다. 처음 가동할 때 30분 정도 걸려요. 그 후에는 계속 따뜻할 거예요. 이웃 몇 명이 또 구경 왔습니다. 내일 정말 작동하나요? 신기하네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보면 알겠죠. 아마 실망하실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작동 안 하면 지은도 포기할 거고,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설치 완료 다음 날 아침, 보일러 시운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보일러 전원을 켰고, 기계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온도 조절기를 23도로 설정했죠. 지은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고,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기술자가 바닥에 손을 대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공기 온도도 그대로였고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술자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지은이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배웅했죠.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이게 작동하는 거야? 저녁 8시쯤 저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거실이 평소보다 편안했어요. 라디에이터 앞에 있지 않아도 춥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옷을 두껍게 입어서 그런가 생각했죠.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습관적으로 담요 3장을 꺼냈습니다. 30년간 그렇게 잤거든요. 하지만 이불 속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금방 따뜻해졌어요. 1시간 후 저는 땀이 났습니다. 이상했어요. 겨울밤에 땀을 흘린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담요 1장을 벗었습니다. 그래도 따뜻했어요. 또 1장을 벗었습니다. 담요 1장만 덮었는데도 춥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에 가야 했죠. 습관적으로 침대 옆 실내화를 찾았습니다. 2겹 실내화를 신으려는 순간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아니, 따뜻했습니다. 제 발바닥을 통해 온기가 전해졌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0년간 차가웠던 바닥, 실내화 2겹을 신어도 시렸던 그 바닥이 지금 따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실내화를 벗었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아봤죠. 따뜻했습니다. 복도를 걸어봤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바닥도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맨발로 집을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무릎도 아프지 않았어요. 차가운 바닥이 관절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지은이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너무 따뜻해. 노르웨이에서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상이에요. 한국에서는 모든 집이 이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침대 옆 약통을 열었습니다. 진통제 2알을 꺼내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았거든요. 30년간 매일 아침 느꼈던 그 욱신거림이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관절이 뻣뻣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까지 걸어갔습니다. 평소처럼 벽을 짚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맨발로요. 바닥이 따뜻해서 무릎에 부담이 없었죠. 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아침 식사 때 지은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틀렸어. 미안해. 그날 오전, 이웃 할머니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잉에보르그, 소문 들었어요. 당신 집 바닥이 따뜻하다며. 저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신발 벗고 한번 밟아봐요. 할머니가 양말을 벗고 바닥을 밟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세상에, 정말 따뜻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지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한국에서 가져온 온돌 보일러예요. 오후에는 이웃 세 가구가 더 찾아왔습니다. 모두 관절염 환자들이었죠. 그들도 바닥을 밟아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 한국 회사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일주일 후 노르웨이 배관 기술자 한 명이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웃이 부른 거였어요. 그는 보일러를 살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바닥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요. 전기 라디에이터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는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이 기술을 썼어요? 지은이 답했습니다. 600년 전부터요. 기술자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울 게 많네요. 2주가 지나자 같은 건물 7가구가 한국 온돌 보일러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이웃들에게 제 경험을 얘기했죠. 30년간 진통제로 버텼는데 이제는 약이 필요 없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관절이 편해졌어요. 한 달 후 오슬로 지역 신문 기자가 취재를 왔습니다. 한국 온돌이 노르웨이 관절염 환자를 구하다. 그게 기사 제목이었어요. 저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30년간 제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가져온 한국 기술이 제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맨발로 거실을 걷습니다. 손주를 안고 바닥에 앉기도 해요. 따뜻한 바닥 위에서 아기가 웃으며 뒹굽니다.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그때 제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한국 가는 비행기 표 3장 끊었었대요. 저는 깜짝 놀라 지은을 봤습니다. 그녀가 빙긋 웃었죠. 어머니 설득 실패하면 셋이 다 떠날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큰 힘을 보태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